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윤아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8번째 동북아시아 사회경제 변화와 미세먼지 오염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강연에 접속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머, 1학년 8반의 구승준 학생 안녕하세요. 세르번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정말 큰 이슈였는데요.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심한 날에는 마스크도 쓰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관심이 많이 줄었어서 혹시 그래도 코로나가 사라지면 정말 이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미세먼지는 진행 중이니까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지 오늘 미세먼지의 연구 최고 전문가를 모셔보았습니다. 백인환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각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이시며 대기에서 미세먼지 현상 규명과 실내 공간에서 미세먼지 노출 특성 및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백인환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강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세먼지에 좀 밀린 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현재는 지금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을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 그러면 이 강연으로 이제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요? 예, 그 미세먼지 부분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미세먼지 부분은 이제 있게 돼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속성이라든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를 좀 잘 뭔가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라든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하고 또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그 결과물들을 이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큰 제목에서 이제 동북아시아란 말이 들어가고 또 사회 경제, 미세먼지는 이제 환경 오염인데 왜 또 사회 경제하고 관련될까? 결국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는 이제 일본, 우리나라, 중국이 함께 있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하면서 미세먼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뭔지를 또 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또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원인들이 결국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사회 경제에 특히 이제 에너지를 소비한다든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런 사회 경제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하고 관계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또 합리적인지 또 이런 거에 이제 우리 과학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결국 기후 변화를 이제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기 미세먼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이제 이런 기후 변화 또 에너지하고 통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죠? 불이라는 거 우리가 인류의 가장 문명의 이로운 도구가 불인데 그 불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난방을 한다든가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또 그런 불들은 이제 원시 시대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떼다가 이제 조금 이제 살게 되니까 석탄을 떼게 되고 그다음에 석유 최근에는 이제 천연가스를 떼다가 이제 인덕션 전기를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연료들이 변화해 갔던 것들은 우리 경제 수준이 달라진 거 돼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살면서 우리가 캠핑 문화들도 굉장히 즐기게 되는 거죠. 캠핑 가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모닥불 피우고 이런 낭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좋은 측면들인데
그럼 이게 나쁜 측면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떤 연료에는 이제 어떤 탄소 성분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후 변화 부분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부분을 얘기하듯이, 그다음에 공기에는 산소가 있고,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불을 가장 잘 떼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기후 변화 원인 물질이에요. 이게 불을 아주 잘 떼더라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대부분은 불을 완벽하게 떼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질소산화 같은 유해가스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매연도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기오염 미세먼지다. 그래서 불을 떼게 되면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불이 어떤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원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불 관리를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해서 봄철에 불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불 관리만 잘해도 실은 우리 미세먼지 문제의 7, 80%는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동북아의 사회 경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국민 총생산이라고 GDP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1인당 GDP가 이제 일본이 이제 맨 먼저 이제 개방화되면 선진화돼서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일본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해 왔는지,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그리고 밑에서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어떤 경제 수준이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그런 국민 소득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한 2배 이상.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연료가 이렇게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듯이, 그런 어떤 국가 간의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제 성장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같은 게 보면 이제 국민 총 생산 이런 부분에 또 에너지 소비,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또 많이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대기 오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계를 또 이해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왜 우리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냐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WTO라고 이제 세계 무역 기구에 중국이 2001년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화살표로 보여듯이 중국이 이제 서서히 경제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물건에 이렇게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 얘기는 물건을 생산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마침내 2009년쯤 되면 미국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 빅뱅이듯이 빅뱅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 결국 이제 에너지를 급격하게 많이 쓰게 돼서 이제 어떤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13년 1월에 한 달 정도 중국에서 엄청난 스모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진진지라고 하는 게 중국의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 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200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동북아의 이런 중국의 어떤 성장이 이제 대기 오염으로 이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에 있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를 이제 또 2013년 1월에 이제 그런 생각인데, 독일은행 홍콩 지점에서 이제 중국에서 큰일 났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그런 사회 경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뀔 텐데 그럼 우리 이제 독일 은행에서 어디다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경제 구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1950년 초에 52년에 이제 런던 스모그가 굉장히 유명하죠. 대기 오염에서 그 당시에 뭐 4천 명이 직접 죽고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 런던 스모그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1인당 국민 소득이라든가 어떤 산업 구조, 특히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당시 한 70%인데 중국의 2000년대 초반이 한 60, 70%.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산업 경제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런던 스모그가 발생했다고 너무 유사하다. 근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어떤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질소산화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런던 스모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스모그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표로 한 대 보시면 이제 일본이 이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적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 중국이 이제 세 번째, GDP 전체 총 에너지 소비량은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GDP 당 CO2 배출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수준인데 또 역으로 이제 또 이렇게 1인당으로 사람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중국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본이 지금은 3.4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경제 수준은 더 낮은데 에너지 소비량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에너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관리가 덜 됐다. 그래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이제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오염도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건데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뭐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지역을 예상되는데 대부분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굉장히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수준하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동북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거냐. 여기에 큰 관건이 결국 이제 중국의 경제 수준이 얼만큼 높아질 거냐.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옛날에 수도권에서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국가에서 관리하기 전부터 더 촘촘하게 측정한 자료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관리가 안 됐고요. 총 먼지만 관리되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환경을 관리하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낮아졌는데도 2002년 월드컵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한 1.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에 만들어져서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개선돼 왔는데 2013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국에서 스모그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때쯤에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높아지어서 2018년, 2019년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특별법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3년이 어떤 동북아 대기환경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01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2001년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중국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더 크게 닥쳐온 거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급격한 성장을 했다는데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가 있고 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개선되고 결국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1970년에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60세, 62세죠.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환갑 잔치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왜? 그때까지 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는 기대 수명이 82세 더 넘어갔잖아요. 결국 이제 45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20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갑잔치 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요. 그래서 80 정도 해야 그 당시에 어떤 환갑잔치에게 버금가는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급격한 사회 경제 변동으로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졌게 됐고 여러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라든가 비슷한 연배랑 더 많으신 분들은 저 시골에 보면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연기가 나면 따뜻한 밥이 있겠구나.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걸 단순히 연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저렇게 많이 발생됐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연료로 이제 나무를 뗀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세먼지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경제 소득도 낮았지만 저는 그래서 기대 수명이 낮았던 이유가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의 저희가 세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뭐 사업장에서도 발생되고 우리 자동차에서도 발생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됐는데 그러면 이제 배출되면 이제 바람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사처럼 중국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바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바람이 이제 정체되게 되면 이제 뭐 고농도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기 중에서 어떤 기체상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먼지라는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출 규모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반응해서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농도가 생길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가 또 요즘은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많은 어떤 질환과하고 관계된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죠. 이처럼 우리가 미세먼지는 굉장히 우리 어떤 삶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두 가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실은 이제 중국의 동쪽에 있게 되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불리한 부분들이 또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렇게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 지대에 있습니다. 결국 바람이 항상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난방기에 고농도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결국 추우니까 또 난방을 하게 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석탄 연료를 많이 쓰게 되니까 또 뭔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그것들이 이제 바람을 타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많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온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대기가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어떤 층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변하지만 어느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우리가 풍선처럼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굉장히 팽창해서 똑같은 어떤 오염물질 양이 있더라도 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희석 효과가.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풍선이 이제 굉장히 작아져서 어떤 그 농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오염물질이라도 농축 효과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다양한 복잡한 어떤 반응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고농도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많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보통병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식이 됐다고 하는데 진짜 잘 아느냐? 여러분 시험 볼 때 이제 그래서 먼지 중에 크기가 10마이크로보다 작은 걸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보다 작은 걸 초미세먼지라고 한다는 걸 잘 이제 아시죠? 근데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는 이제 굉장히 미세하다 그래서 미세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1m의 1000분의 2, 1mm고 1mm는 우리가 30cm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1000분의 1이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에도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이제 시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실생활에서는 미세먼지가 따로 있고 초미세먼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황사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디젤랩자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황사가 미세먼지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거죠. 왜? 황사 중에는 이제 미세먼지보다 더 큰 먼지도 있고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먼지도 있고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먼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유를 들면 우리가 생선을 사게 되면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황사를 이해하게 되는데 황사가 미세먼지냐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것하고 또 현실에서를 잘 이제 연결시키는 게 미세먼지를 우리가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에는 방금 이제 그 정의하는 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아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는 게 미세먼지 성분에 독성 성분이 있다. 결국 화학적인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미생물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뭐 꽃가루라든가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 박테리아 이런 것도 이제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미세먼지는 죽어 있는 미세먼지였는데 이런 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어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바이오 미세먼지는 앞에다 바이오 살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세먼지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미세먼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는 미생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결국 여기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50나노미터라든가 0.1 마이크로 초미세먼지 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세먼지 아니냐 할 때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거죠. 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미세먼지를 잘 다룰 줄 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상당히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미세먼지는 이제 과연 어디에만 있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사업장, 또 자동차, 불나고 또 황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조리할 때 나온다는 거 알게 됐죠. 불 때에서. 그 바닷가에도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철 더워지면 해수욕장에 가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조리할 때 먹는 그 중요한 거죠. 소금. 소금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다요. 네, 바다에. 그 바다에 파도 치면 이제 그런 게 해염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세먼지의 이제 정체를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가 좋은 미세먼지, 나쁜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크기로 나누기 때문에 그게 또 미세먼지 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미세먼지가 있다. 얘기는 이제 미세먼지는 그림자처럼 우리하고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미세먼지의 특징을 잘 알고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어느 한 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집에서는 어디에 있고 우리 학교 갈 때는 어디가 있고 우리 사무실에는 어디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대응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의 정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합리적인 관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삶을 질을 생각할 때 잘 산다는 게 뭐죠? 우리가 모든 걸 많은 걸 생산해서 그걸 소비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대기오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대기를 오염시켜서 또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이 나쁘다고 그러죠. 한쪽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쪽에서 삶의 질이 악화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 피하거나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균형 있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관리해서 이제 그런 그 균형 있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2013년에 이제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그러면 미세먼지 우리 중국발 미세먼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자동차 디젤 자동차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집안에서 조리할 때도 많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연결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는 굉장히 아까 그림자처럼 복잡하게 우리 이제 최근에 또 이게 지하철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런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런 복잡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미세먼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잘 다루려면 이런 미세먼지가 어떤 것들의 속성이 있는지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이제 미세먼지의 대기 중에서는 우리가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고농도수 모고 또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또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 그래서 또 예보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과연 진짜 인체에 어떤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린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건강한 사람이 상관없는 건지, 그럼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관심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고 또 기업에서 물건이라든가 어떤 저감 시설을 한다고 해서만 되는 거냐? 지금까지도 쭉 해왔는데 이제 그게 대해서 그런 촘촘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와 같이 어떤 대기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뭐고 또 우리 건강에 관련된 이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게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 소홀했습니다. 대기에서 그런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세우는데 그럼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뭔가 그렇다고 뭔가 미세먼지가 줄어들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거에 대한 근거라든가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학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기질 개선을 이제 많이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럼 내 건강으로 어떤 관계가 있지? 그런 이제 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해야 돼. 취약하거죠.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먼지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죠. 이제 옛날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미세먼지에서 많이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살아있다, 질환하고 직접 굉장히 급성에 가까워. 우리 질환을 보면 이제 급성에 가깝다. 저는 이제 미세먼지는 만성에 가깝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긴급한 측면들은 다르지만 상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하고 너무나 흡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 하긴 앞에 미세먼지를 예. 하던 게 있어서 우리가 예. 어쩌면 대응을 더 좀 더 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스크도 다 저희 환자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하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성이 있고 뭐 같은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속성이 있고 그럼 뭐가 다르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우리가 의사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님 말씀은 이제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죠. 왜? 우리가 질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의사님 말. 이제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의사님한테 요즘은 또 막 따지죠. 이 질환이 뭐 한다고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속성들을 참 알게 되면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생활 방역,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관리하는 거다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코로나 관리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기청정, 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럼 코로나 관리할 때도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점, 다른 점을 좀 더 근거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공기에 관심을 갖겠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의식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옷 입고 난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못하는 게 공기. 우리가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맞아요. 잠깐만 숨 안 쉬면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왔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이제 공기라는 거죠. 거기에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발전소라든가 자동차에서 이제 배출돼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그것들이 이제 또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실내 공기도 오염시키고 또 실내에서는 조리를 하게 되면 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공기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이제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전문가라든가 국가에서는 이제 대기질도 관리도 하고 뭐 여러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면 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나? 노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힘든 부분이고,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좀 방황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노출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세먼지가 나쁜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내 건강에 미치려면 내가 그걸 마셔야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마셔야 이제 호흡을 통해 들어와야 이제 내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뭐 여러 사람하고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노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출 관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결국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출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느냐, 그 생활하는 공기를 우리가 숨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실내에 있으면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 이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 건강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게 어린이집, 또 집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는 뭐 하루 종일 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4-5시간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집에 있는 거죠. 그럼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관리한다. 그럼 어린이집도 관리해야 되지만 주택에서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또 주말에도 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여기가 노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연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불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또 초를 켜게 되면 불이 불그스름하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불을 잘 떼면 이제 파란색이 된다고 했죠. 연소가 잘 되는 게. 근데 초를 떼면 파란색을 못 보죠. 불그스름하다는 얘기는 불이 잘 안 떼진다. 그래요. 불완전 연소라 해요. 불완전 연소할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되고, 심하게 보면 까만 검댕도 보이죠. 근데 그게 다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또 향을 피우게 되면 또 하얀 그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미세먼지죠. 근데 저 향이 하얀 먼지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담배 연기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담배 연기는 굉장히 작다고 그러죠. 0.3 마이크로. 굉장히 작아서 우리 그 폐에까지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작은 그 담배 연기가 보이는 거는,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하나하나 있으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많이 있으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로 보인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속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불꽃놀이 폭죽을 한다든가, 또 비산먼지라든가, 농촌에 소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서 되고, 또 노출 빈도라든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음식 조리할 때.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어머님들이 애가 어리면 이제 식탁에 앉혀놓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꼭 조리하면서 이제 레인지불을 켜도 오염물질들이 이제 주위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식탁이 제일 가까운 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놓치는 부분들이다. 뭐 담배 연기는 뭐 물론이고, 뭐 진공청소기라든가 우리가 스프레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깨끗한 물을 할 경우는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가습하는데 증발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가습기 안에 물통에 불순물도 있으면 그것들이 다 공기 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가습기 통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미세먼지를 발생을 안 시키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이제 여러 형태로 우리가 고농도 수모가 생긴다든가, 또 사업장, 또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또 디젤 자동차라든가. 그래서 그럼 어떤 그런 오염 특징이 있는가? 스모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넓은 공간에 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개인이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물질, 그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특징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한테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지를 그 오염물질별로 이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를 잘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미세먼지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이런 사회 경제 활동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로 이게 나타내고 그게 호흡을 통해서 우리한테 노출되고 특히 이제 어린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환자들은 더 그런 게 더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관리하고 또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실은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는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만 관리하면 돼서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안 가졌던 거는 이제 경제 수준도 낮았지만 큰 먼지를 관리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산업단지라든가 뭐 특정한 지역만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수준에 만족하고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지만 여러분의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그리고 후진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경제 수준이 낮아서 미세먼지를 제대로 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소득 수준의 차이가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세먼지를 대하는 그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질문 보면 예. 과거에도 이제 급격한 산업 발달 시기가 있었는데 미세먼지 많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알면서 여기는 공포감이 커진 건 아니냐는 줄리아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예. 방금 이거 맥락이 되게 예. 그러니까 선진국은 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까 그런 데는 그 처음 산업 발전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그 대기 오염에 때문에 많이 사망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모그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미국의 환경청이 1970년에 생겼어요. 그 얘기는 이제 70년 동안 그런 고생하면서도 어떤 대기를 어떻게 관리할지 잘 몰랐던 거죠. 1950년대만 해도 오존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이제 그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이 이제 관리가 된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실은 1990년대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됐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거 오염 물질을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미세먼지보다는 이제 가스성 물질을 더 관리를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듯이 우리가 암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무슨 암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결국 이제 많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가 연기로 봤던 거로 이제는 미세먼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오염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것들은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그런 과정들을 쭉 겪고 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겪은 다음에 이제 후발 소상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우리의 좋은 면만 보는 거죠. 그리고 압축 성장하다 보니 성장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문제들이 심각했지만 우리가 발전 과정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잘 산다는 게 뭐지? 우리가 오염에 많이 노출되는 게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는 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이제 그 중국 국민들도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이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환경 오염을 관리하게 되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일본, 우리나라,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소득 수준의 차이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대기 오염이 이제 결국 아까 에너지 소비 또 기후 변화하고 서로 어떤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연결돼서 그런 뭐가 실은 이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은 에너지가 쓰기 편한 게 전기잖아요. 그럼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럼 원자력? 또 화력? 그럼 원자력은 안전하냐? 화력은 그러면 또 오염물질 발생시키고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서로 그 복잡하게 이제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어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에너지를 그러면 전기를 안 쓰고 촛불을 킬 거냐? 그럼 촛불을 킨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또 환경오염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우리가 미세먼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막 이렇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미세먼지 관리 안 하냐?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활에 관련된 그럼 에너지를 소비하면 미국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비하잖아요. 결국 그 에너지 소비하면서 대기 오염시키고 결국 이제 지구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니까 결국 그걸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면서 그것들의 어떤 전체 그림을 이제 그리는 데는 힘들지만 부분 그리면서 이제 전체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아시는 탄소 중립이 결국 이제 기후 변화를 더 이상 이제 일으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기후 변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후 변화 원인 물질이 아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제 메탄이라 이런 것이니까 결국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 오염과 관련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우리의 또 삶의 질이 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서로 이제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또 당면한 어떤 그 국가적인 또 지구적인 어떤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한 그 사업단에서도 그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중일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유럽의 이제 이화사라는 국제기구가 같이 참여해서 그럼 동북아에서 이제 미세먼지에 중국이 배출량이 줄였다는데 진짜 줄였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로서 이제 어떤 거 확보를 해서 같이 이제 어떤 연구자끼리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들을 좀 덜 받는 연구자끼리 같이 순수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럼 앞으로 그 우리나라 그 동북아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배출량이 어떻게 바뀌고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어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또 사업단에서는 전문가, 특히 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 또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그럼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만의 어떤 해법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촘촘한 연구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TBJ 브라이트님이 이 사업단에는 어떤 전공의 연구원들이 있는지 질문을 돌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실은 이제 지난 2017년부터 이제 3년 동안 또 미세먼지 본부처 프로젝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세먼지의 그 모든 부분이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대기적인 측면, 그래서 뭐 미세먼지 자연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과, 거기에는 이제 또 측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보의 결과를 내는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이제 또 아까 스모그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냐면 바깥의 현상은 이제 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그맨들이 또 웃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 재미없듯이.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재현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어떤 생성 과정들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어떤 우리가 대기 오염의 정보를 에어코리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상 우리가 날씨 예보, 왜냐하면 날씨하고 또 미세먼지는 또 굉장히 또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상에서만 또 이게 정보가 한계가 있으니까 위성 자료, 우리가 최근에 위성을 통해서 보면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정보들을 또 한 곳에 모아서 지금까지 그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활용하고 싶으면 이것만 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끝나고 근데 그거를 통합해서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공해서 주는 그런 데이터 통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연구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발전소라든가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제철소에서 그럼 뭐 미세먼지 형태로 나온 거
질소산화물 형태로 나오는 것, 또 황산화물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했는데 실험실에 했었는데 임상 실험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그 사업장의 굴뚝에다가 적용해서 이거 확실히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 그거 이제 실증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와. 물건을 사줄 거 아니에요. 네. 돈 주고. 그래서 그 실증 연구를 하는 그런 저감 기술 하는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 사람들은 집에서 한 60%의 시간을 맞아요.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근데 막상 집에서 뭐 해야 되지? 미세먼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08년 이후에 지은 집에는 또 환기 설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유 있는 집은 이제 또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에 레인지 후드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끄럽다고 안 켜고. 이런 거 제품들을 있어도 내게 아닌 거죠.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 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조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다 모르는 거죠. 공기청정기 이렇게 하시오 하고, 또 환기 설비 이렇게 하시고, 레인지 이렇게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연동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옛날 집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최근에 집은 바람이 잘 안 들어오고, 또 여름철에는 문을 대충 닫고 다니고, 겨울철에는 또 문을 딱딱 닫고, 이런 그 생활 그 패턴에 따라서도 또 거실 다르고, 또 안방 다르고, 그러면 공기청정기 조그만 거 쓰면 효과가 별로 없고, 큰 걸 써야 되고, 뭐 어떤 공기청정기 써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인생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일반인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 좋은 거다. 좋으니까 좋은 거 써라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약하잖아요.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또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북으로 만들어서 이북까지 해서 줘서 그런 연구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만에다가 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미세먼지 기존의 환기 설비 같은 경우는 환기는 이제 바깥의 공기가 깨끗하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실내 공기를 이제 더러운 공기를 바꿔치기 하는 게 환기인데, 이제 밖에 오염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거기 먼지를 걸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필터를 넣으면 이제 바람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환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터를 먼지도 잘 걸리면서 바람도 잘 나올 수 있는 필터 소재를,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게 이제 뚝딱뚝딱 물건 잘 만들었는데 거기 소재 기술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소재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 소재 기술도 저희가 필터 소재도 만드는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왜 하냐?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건강, 결국 의사 선생님들, 그 중에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주부 중에 이제 전업주부, 조리라든가 이런 거 아까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걸 근거로 했는데, 아까 노출이라는 게 이제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의 농도, 실내 농도 이렇게 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런 건강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게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다고 자꾸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각자의 역할을 주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동북아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북아하고 지역, 우리가 가장 이제 안 풀어진 문제가 결국 중국하고 문제, 그다음에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공 가지고 이제 두세 명이 같이 놀 때는 이제 둘이만 패스하고 하지만 우리가 시합을 한다. 결국 이제 시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을 가지고 각자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역할이 있고, 그다음 패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패스를 잘하는 연습을 그 서로 다른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 패스를 잘해야 이제 우리가 상대 골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골키퍼가 공을 뻥 찬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제 월드컵에 나가면 뻔히 가는 길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차단 당하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복잡하게 이제 또 이제 우리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그냥 그 얘기는 이제 복잡한 관계를 서로 플레이어들이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뭐 A 작전이다. 이번에 다음 B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골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북아 문제는 아까 그런 것들이 그런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런 복잡한 그런 것들을 자기 역할을 해서 슈팅하는 그런 그 월드컵 수준의 연구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미세먼지는 서로게 이게 한 방향이 아니에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고 또 가는데 또 바깥에 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른쪽에 국내에 있는 어떤 정보만 가지고 국내 배출원만 관리하는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중국이라든가 이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서 에너지 소비에 따라서 또 기후 변화라든가 기상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다가 데이터를 녹여서 미래 전망도 하고 그래야 이제 정부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맞춤형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해법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이 끝나는 2025년에는 이런 동북아의 이런 정보들이 다 이게 촘촘하게 연결돼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선진국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어떤 그런 환경학만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경제, 특히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지자체 또 전문 연구자들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또 특히 이제 시민들하고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면 결국 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주체는 정부, 기업, 또 시민 그리고 또 국가 단위의 어떤 국제협력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에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잘 하려면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이해를 해야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역할에 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잘 하는지도 보지만 결국 노출 관리를 잘해야 우선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 이제 다행히 저희 세대는 이제 전쟁이 없었지만 저희보다 과거 세대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전쟁에서도 보면 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그럼 전방에서는 열심히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전투한다는 것은 이제 사업장이나 배출원을 잘 관리하는 게 전방이라고 보면 되고 후방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잘 이렇게 민방위도 있고 예비군도 있듯이 그럼 가족들을 잘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노출 관리를 잘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안전적으로 갖추는 거죠. 결국 이제 배출하고 노출이 균형 있게 관리가 잘 돼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전방에 전투하는데 많은 이렇게 힘을 쏟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후방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후방을 다 아마 이 어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금방 단기적으로는 좀 쉽게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방이 같이 결국 배출하고 노출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미세먼지에서 이제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을 좀 많이 넓혀야 되고 또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미세먼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동물원에 가면 이제 이런 굉장히 맹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물원에 가잖아요. 그 이유는 맹수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피해 다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이제 고농도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곳에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사파리
그럼 그 자동차 안 바깥에는 다 동물들이 있는데 자동차 바깥에를 나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습득해서 생활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의 지식,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제 뿌옇게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이게 어쩔 때 걱정하냐고 할 때인데 미세먼지가 안 보여서 걱정한다고 하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즉 가시거리. 눈에 보일 때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면 미세먼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황사가 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아까 큰 먼지도 있고 작은 먼지도 포함돼서 그 초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는 크기의 먼지들도 상당히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데 근데 특별한 황사인 경우에는 이제 아주 큰 먼지가 많고 아주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먼지가 거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늘이 파랗죠. 그럼 뭐 오늘 이렇게 황사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세먼지가 크기에 따라서 빛을 산란시키는 그 능력이 다른 거죠.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0.1에서 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크기의 범위에서 이제 빛을 가장 산란시킵니다. 여기가 이제 초미세먼지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가시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담배 연기라든가 향 이런 것들이 다 저 크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은 우리의 어떤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식물에 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경우. 그런데 또 나쁜 부분이 있는 거죠.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또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태양이 일으키는 반응을 광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서 이제 엽록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대기 오염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도 나오고 휘발성 유화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 햇빛을 받으면 우리 이제 6월달 이제 햇빛이 강할 때 이제 오존이 발생되고 초미세먼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햇빛이 강한 지역이 이제 LA, 뭐 시드니 이런 데서 이런 광학스모그 때문에 이제 그 오존도 많이 생기고 이때 이제 초미세먼지도 생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햇빛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지식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실험실에서 보면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위에 이제 톨루엔이라는 게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건데요.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챔버에다 넣고 이제 햇빛을 딱 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죠. 근데 빨간색 오존이 시간이 좀 지나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톨루엔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오존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오존이 생길 때쯤 되면 오른쪽에 보면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거죠. 네, 같이.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뿌옇게 되면 이제 이런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존 경보가 생길 정도 되면 뿌옇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가 같이 생긴다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이게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 경제 등과 굉장히 생활 전반에 연계돼 있고 최근에 탄소 중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런 동북아의 어떤 그런 사회 경제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또 국민이라든가 기업 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런 우리의 어떤 해법들에 대해서 어떤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정말 멋진 강연이었는데요. 제가 진짜 되게 막 놀란 게 이제까지 막 이렇게 향초도 그냥 이렇게 막 켜놓고 막 이렇게 좋은 향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미세먼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랑 기후변화랑 미세먼지 같은 거였다니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Q&A 시간 조금 시간이 있지만 한 10분 정도만 하고 저희 마칠 건데요. 잠깐 화면 전환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았었는데요. 애플민트님께서 국제적 미세먼지 오염 규제는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예, 저기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대한 그 인식이 있으면서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보건기구라는 이제 WHO의 어떤 권고 기준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별로 경제 수준이 다르면서 이제 그런 미세먼지 오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제 자기 나라의 어떤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준의 농도 수준은 다릅니다. 결국 이제 전체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규제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탄소 중립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탄소를 이제 줄이자.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줄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대기 오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아님하고 신님께서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와 미세먼지 저감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펼칠 경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제 생각한다면 아까 그 오염도 수준이 보여주시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1970년에 환경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한 80년 정도에 환경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환경에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바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느냐는 이제 규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경제 수준,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면서 이제 그걸 점점점 강화시켜 왔고, 그래서 이제 최근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규제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규제 기준들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그럼 더 이상을 이제 줄여야 되느냐 할 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걸 더 줄여야 되는 그런 근거가 뭐냐를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시, 과학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만 줄인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중국의 그 영향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수용성, 받아들여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수용성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어떤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이제 그 줄여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줄여야 되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결국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유발하는 물질들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이 있고 그러면 국내에서 못 줄이면 이제 바깥에서 줄여서 그거를 이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이제 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럼 누가 제일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냐? 그러면 중국이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을 그동안 많이 배출해 놓고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우리 경제 성장하려고 줄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경제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도록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래서 각 나라별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시기들도 다른 것들이 결국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국가의 어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서로 국제적으로 수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 하는 나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라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 양이 좀 적지 않느냐, 좀 더 많이 해라, 또 좀 구체화시켜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국제적인 합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뭐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 질문이 실시간에 있었네요. 네. 이제 개발이 필요한 나라들은 탄소 배출 규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네요. 그러면은 사전 질문은 하나만 더 하고 JH 김님께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네. 그거를 여쭤보셨는데요. 예, 이제 중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서 그 어떤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근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빠른 해법은 중국의 국민들이 우리가 일단 시민 활동도 하듯이 의식이 개혁이 돼서 빨리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국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이제 경제 개발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서 결국 시민 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그걸 좀 NGO 단체끼리 또 협력해서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라든가 국가에서는 서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압력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의식 개혁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에 다 눈을 떠가지고 옛날에 연기를 미세먼지로 다 인식하듯이 중국 국민들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문에 순화장님께서 경제 발전이 되면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경제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실은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 이제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선진국들은 이제 경제 발전에서 이제 어느 최대치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경 관리를 잘해서 이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되는 거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적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를 이제 석탄을 많이 결국 이제 싼 연료를 많이 쓰게 된 거죠. 이제 오염을 많이 되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소비 구조라든가 결국 이제 반드시 경제가 많이 한다고 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중국도 이제 그런 거죠.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느 단계까지는 이제 오염물질이라든가 배출이 많이 되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최고치를 쳤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감축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 감축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또 최근에 탄소 중립 중국도 2060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세먼지 관리에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어느 일정 단계까지는 이제 오염이 이제 증가하지만 이제 또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아까 청정 에너지를 쓴다든가 결국 이제 그 에너지의 어떤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 인접한 중국도 인도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좀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그거를 중국이 내놓는 데이터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국제협력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축구 시합할 때 우리가 가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 전략에 반영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KGBWH님께서 실내 환기 정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알기 쉬운 척도가 따로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실내 환기 정도는 이제 실내 환기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은 이제 실내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있지만 이제 사람도 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실내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오염물 배출하는 주된 배출원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대가족이 살 때는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살면 아침 문 열면 창문을 열어라 막 이런 것들이 결국 그동안 잠잘 동안에 온갖 냄새 같은 것들이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환기는 이제 사람이 얼마큼 있느냐가
평상시에 이제 특별한 오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양이 굉장히 적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럼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면 이 방이 얼마큼 환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질 기준에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요게 이제 한기를 어떤 거 하는 척도로 이게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기라는 거는 이제 실내 어떤 오염물질을 이제 특정하게 줄이는 건 아니고 바깥의 공기하고 바꿔쳐서 이제 희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환기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밖에 농가 깨끗한 공기일 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밖에 공기가 더러우니까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에어코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측정망 자료를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 농도로 주기 때문에 바깥의 농도, 근데 실내 농도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내 농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내 활동을 뭘 하느냐,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거고 맞아요.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만 하지 않으면 바깥의 농도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창틀을 통해서라든가 환기를 하면서 밖에 오염이 실내로 들어오는 게 되는데, 어떤 기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실내가 밖의 농도의 뭐 60%, 70% 또는 50%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각 집의 상태, 그다음에 밖에가 이제 뭐 자동차 많이 다니는 지역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상태는 에어코리아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정보 활용이 굉장히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자, 박사님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강연을 네. 진행했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미세먼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정말 이제 아까 이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교육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젊은 분들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50대, 60대, 70대까지도 관심이 많아서 나이 드신 분도 미세먼지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이게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이런 거 특정한 대상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아마 이제 감수성이 좋고, 그다음에 또 아마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지금의 자세들이 사춘기의 어떤 속성하고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사춘기를 이제 지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좀 더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이제 뭘 해도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춘기를 잘 극복하면 이제 어떤 고등학생 성인이 되듯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복잡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그런 여러 어떤 복잡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여러 젊은 분들이라든가 또 일반 주부님들이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사춘기 마치고 좀 더 공부를 해서 고등학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백인남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에서는 만족도 조사, 수강 인증 과정, 후기 작성 이벤트 등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다다음 주 토요일 6월 19일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와 통신 지연의 수학적 모델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